자, 이번 주 수업은 예고를 했던 것처럼 인버스 키네마틱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버스 키네마틱스 하면은 맨날 얘기하지만 로봇이 있고요. 로봇의 각도가 각각의 조인트들이 이와 같이 정의가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끝단, 여기는 베이스고 끝단 엔드 이펙터의 위치를 x, y, z, 롤, 피치, 요 이렇게 표현들을 할 거고요. 이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인버스 키네마틱스, 아니죠, 포워드 키네마틱스. 그리고 각도는 각각의 조인트의 각도 세타 1, 세타 2, 세타 6를 넣는 거죠. 자, 그래서 각도 입력을 넣으면은, 조인트 입력을 넣으면은 끝단에 엔드 이펙터의 포지션하고 오리엔테이션, 각도를 결정하는 게 포워드 키네마틱스가 되겠고요. 인버스는 이거의 반대 과정으로 우리가 인버스에다가 x, y, z, 롤, 피치, 요를 넣으면 세타 1부터 세타 6가 얻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봇 쪽에서는 위치를 이동을 했을 때 얘가 다음 상태에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함에도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 과정에서 배울 때는 일단 인버스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만 배우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 이제 이번 학기에 배우는 이 대학원 로봇공학에서는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크게 두 분야로 나눠서, 하나는 바로 자코비안 인버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치적으로 뉴메리컬 메소드로 구하는 방법을 지난주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례, 인버스의 사례로서 어널리티컬 솔루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1번 자코비안 인버스를 쓰는 것도 잘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어널리티컬로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고통의 정도가 두 개가 좀 다릅니다. 자코비안 인버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구하고요. 1번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순서대로 보면 1번, I번 일단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구하고,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얘를 미분을 해서 D 포워드 키네마틱스, D 세타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녀석들을 세타 1, 2, 3, 세타 6, 그리고 포워드 키네마틱스, 그 다음에 여기는 DT분의 D세타, 이렇게 표현되는 수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바로 이게 자코비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DT를 귀찮으니까 떼어내고 보면 우리가 DFK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해가 뭔가요?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세타 1부터 세타 6까지 집어넣으면 x, y, z, 롤, 피치, 오가 나오잖아요. 얘들은 6차원짜리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간단하게 벡터니까 알파벳으로 x 벡터,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 벡터는 포워드 키네마틱스, 입력은 세타 벡터죠. 그래서 세타의 벡터 이렇게 씁니다. 동그라미 안에 H자 써놓은 것 같이 표현되는 것이 이제 세타의 대문자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미분을 하면 dx는 여기에 미분을 해서 라운드 세타에 대한 미분 fk, 그리고는 d 세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코비안 학부 과정에서 배운 거하고도 똑같고요. x는 L1 C1 더하기 L2 C12, y는 L1 S1 플러스 L2 S12. 그러면 각각을 미분을 하면 바로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를 뭉쳐서 x라고 이렇게 표현될 텐데 dx는 dx, dy 여기서의 xy는 소문자가 되겠고요. 그러면 얘를 각각 미분을 하니까 자 x는 뭐예요? x는 세타1하고 세타2의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dx는 자 이걸 세타1에 대해서 편미분 d세타1 그리고 세타2에 대해서 편미분 d세타2 그리고 dy는 역시 마찬가지로 y d세타1 플러스 세타2 y에 대해서 d세타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 편미분 부분만 모아놓으면은 자코비안 d세타1 d세타2가 표현돼서 우리는 얘를 간단하게 d세타 벡터로 표현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코비안 인버스를 써서 우리가 구하는 경우에는 자코비안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어 너무 어려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껏 해봐야 6자율 도이기 때문에 6x 6짜리 행렬이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널리티컬 솔루션은 그러면 뭐냐? 어널리티컬 솔루션은 이걸 손으로 풀어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 번쯤은 자코비안 인버스 그리고 어널리티컬 솔루션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이거는 지난주까지 배웠으니까 오늘은 어널리티컬하게 인버스를 구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쉬운 사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옛날에 배운 거를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의 제목 어널리티컬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되겠습니다. 어널리티컬은 분석적인 그리고 보통은 이제 손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푸는 건데 도대체 인버스를 손으로 푼다라는 게 뭔지 오랜만에 학부 때 거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언더그래주에이트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대학원생이라 그래주에이트 스쿨 졸업을 한 학생이고요. 언더는 졸업하기 전 밑에 있는 학부생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로봇공학에서 옛날에 잘 배웠고요. 잘 배웠는지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자,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이 경우에도 세타1, 세타2가 들어가면 x 벡터가 나왔죠. 이게 바로 x 벡터가 되겠습니다. 벡터 표시 위에다가 헷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러면 L1, C1, L2, C12, L1, S1, L2, S12가 나왔습니다. 자, 이 포워드는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에서 많이 숙제도 했기 때문에 별거 아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밑에 인버스 부분이 있는데 이걸 빼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풀어야 된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한 번쯤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x는 이것 좀 어떻게 파워포인트에 옆에 쉽게 나오면 좋겠구나. 자, 그럼 한번 풀어보실까요? x는 L1, C1, L2, C12 y는 L1, S1, L2, S12 이렇게 되겠죠. 우리의 목표는 x하고 y는 아는 값입니다. 이 값이 어떤 x0, 이 값이 어떤 값 y0일 때 그때 해당하는 세타1하고 세타2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식을 이렇게 놓으면 좀 여러분들이 어릴 때 보던 수식하고 조금 더 비슷할 수 있어요. x0 L1 S1 플러스 L2 S12 Y0 이렇게 놓고 보면요. 얘들은 이제 상수죠. 콘스탄트 값들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L1, L2는 역시 마찬가지로 상수입니다. 그래서 숫자도 다 주어져 있는데 C1이고요. 얘는 그냥 풀로 써볼까요? L1 코사인 세타1 L2 코사인 세타1 플러스 세타2는 x0
다음에 L2 sin 세타 1 플러스 L2 sin 세타 1 더하기 세타 2는 y0.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가 항상 고민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코사인 세타 1에 세타 1을 그리고 세타 1, 세타 2에 세타를 구해야 되는 거지 코사인 세타 1 값을 구하는 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코사인 세타 1을 그냥 미지수로 놔볼까? 뭐 미지수로 놓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1을 예를 들면 K1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1, 2는 K2 이렇게 놓으면 왠지 풀릴 것 같지만 역시 또 안 풀립니다. 여긴 아이고 잘못됐네. L1이었죠. L1 사인 세타 1이 있기 때문에 사인 세타 1은 그럼 뭐라고 잡을까? 코사인 세타 1하고 사인 세타 1은 다른 거니까 얘는 K3 L2 K4는 Y0 이렇게 놔봐야 미지수는 4개 그리고 식은 2개밖에 안 되니까 풀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 하나에 사실 숨어있는 식들이 있죠. K1하고 K3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K1 제곱 더하기 K3의 제곱을 하면 무조건 1이 나오죠. 코사인 세타 1하고 사인 세타 1이니까. 그리고 K2의 제곱 플러스 K4의 제곱은 역시 또 1이 나옵니다. 그럼 미지수는 4개인데 식은 하나, 둘, 셋, 4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풀릴 수가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만약에 1, 2번만 있다 그러면 이거는 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형은 쉽게 풀 수가 있죠. 행렬로 풀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 제곱이 붙어 있는 이 녀석들이에요. 이것들이 제곱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풀어낼 방법이 좋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이 사인 코사인이 그득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왜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는 거고요. 옛날에는 이걸 그냥 숙제로서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수식 가지고 적용을 해서 쉽게 풀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만약 내가 풀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인버스를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첫 번째 과정이 될 겁니다. 이걸 풀어내는 게 목표인데 사인과 코사인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얘네들을 각각 제곱을 하고요. 제곱, 얘도 제곱, 얘도 제곱을 하면 위에서부터 다시 써보면 L1 제곱, C1 제곱, L2 제곱, C1, 2 곱하기죠. 여기는 L2, C1, 2 제곱 플러스 이 L1, L2, C1, C1, 2는 X0의 제곱. 두 번째 것도 L1, S1의 제곱, L2, S1, 2의 제곱, 이 L1, L2, S1, S1, 2는 Y0 제곱. 거의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지만 코사인과 사인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는 코사인 1, 여긴 사인 1, 여긴 코사인 1, 2, 여긴 사인 1, 2. 뭔가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는 코사인만 있고 코사인에 관련된 무언가가 있고 어디에는 사인에 관련된 무언가가 있으면은 양쪽을 제곱을 해서 더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끼리 더해서 L1 제곱 코사인 1 제곱 더하기 사인 1 제곱은 1이기 때문에 식이 간단해진다라는 아주 놀라운 성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로고 쪽에서 적용할 때 거의 굉장히 비슷하게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또 똑같이 보니까 L1, L2, 코사인 1, 코사인 1, 2 플러스 사인 1, 사인 1, 2라서 이거는 코사인 법칙을 써서 우리가 합치게 되면 두 개를 빼니까 코사인 2가 돼버리는 겁니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곱하기인데 자꾸 잘못 쓰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정의가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이과 수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를 빼야 되는데 알파는 2dio 세타 1이고 빼기 베타, 베타는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되니 이걸 빼면 마이너스 세타 2가 나와야 되는데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2는 코사인 세타 2하고 같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C2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코사인과 사인이 엮여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곱을 해서 더해버리면은 코사인과 사인이 없어지는 이 성격을 이용하는 것이 아주 많은 인버스 키네마틱스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부대 내용은 뭘 또 설명을 해.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면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코사인 세타 2 나오고 코사인 세타 2를 아니까 사인 세타 2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딱히 뭔가 두 가지 사이에 어떤 수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코사인 2 제곱 더하기 사인 2의 제곱은 2를 이용해서 사인 2 제곱은 1 빼기 코사인 2의 제곱, 사인 2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빼기 C2 제곱.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자유도 로봇의 경우에 이렇게 접근하거나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 이건 세타 2, 여기는 이렇게 가는 게 세타 2죠. 그래서 세타 2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근거가 바로 이 수식에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코사인과 사인이 값이 각각 나와 있고요. 사인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서 우리는 이 사인 2가 양수냐 음수냐를 가지고 세타 2가 양수 또는 음수로 등장을 하더라 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에서 배웠고요. 세타 2는 쉽게 구하는데 세타 1은 어떻게 구하는가? 바로 또 똑같이 이 수식에서 이 수식을 우리가 코사인에 대한 거, 사인에 대한 거, 코사인에 대한 거, 사인에 대한 걸로 분해를 해서 모아 놓으면 나머지 이 부분들이 K1, 이 부분이 K2 이렇게 각각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치고 K1분의 K2는 탄젠트 감마가 된다라고 하는 수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쭉 정리하면 바로 이 수식이 등장을 하고 최종적으로 세타 1이 이렇게 나오더라. 결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풀 때에는요, 이게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 풀고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단지 방향을 모를 뿐이지, 복잡하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절대로 못 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생각보다 로봇 쪽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한 수식이고, 우리가 자코비안을 쓰는 것보다 자코비안 인버스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계산이 되지 않고 뭐 1000번이든 100번이든 돌려야 되죠. 무한루프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요새 컴퓨터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행렬 쪽 고급 수식도 있어서 빠르게 계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연산에 대한 부담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인버스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필요성은 언제든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찾아보시면은 전 세계의 각종 사례에 대해서 인버스를 고생고생해서 풀어놓은 많은 선험자들의 경험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도대체 인버스는 어떤 게 구해지고 어떤 게 안 구해지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룰 거고요. 자, 잠깐만요. 이 인버스를 고생고생을 내가 해서 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해놓은 예를 들어서 제로 로봇의 X값, Y값, Z값을 보시면은 나는 이걸 정리를 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강력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기 생각보다 이 수식들을 보시면 굉장히 길고요. 여기 한 스크린 안에 다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길기 때문에 그거 지난주에 얘기 드린 대로 커플링이 많이 되어 있어서 결국은 어지간하면 풀 수가 없는데 이걸 내가 시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XYZ 롤 피치 5를 넣으면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되게 좀 빨리 구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이거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누가 풀어놓은 거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직교가 아니라 이렇게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리얼 타입들의 로봇,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뭔가 이렇게도 움직일 수가 있겠죠. 여기랑 여기랑 움직이면 이 끝단이 움직이는 뭐라고 할까, 두 개 이상이 서로 붙어가지고 마지막 하나의 출력을 만든다. 이게 입력, 여기도 입력, 얘는 출력. 이런 것들은 이제 병렬형 형태죠. 패러럴 타입이고요. 병렬, 패러럴. 갑자기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네. 진짜네. LAL인가요? 이렇게 써야겠죠. 패러럴 타입의 경우에는 포워드가 어렵고 인버스가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교가 아니라 직렬형,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거에서는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쉬운데 인버스가 무지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들을 딱 보면 병렬형 로봇이니까, 병렬형 로봇은 나중에 아마 이제 배우게 될 거고, 지금 임규진이가 열심히 뭐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유튜브 동영상 보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여태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로봇들은 이렇게 하나씩 조인트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조인트가 하나가 아니라 시작 전부터 두 개가 이렇게 만나서 시작을 하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 끝단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여기 이건 지워야겠다. 여기 하나 또 있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라고 하면 이 로봇은 병렬이 되겠습니다. 얘는 직렬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FK는 간단하죠. 여러분들 배우신 대로 하면 되니까 쉽고,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어렵고, 이 녀석은 특이하게도 병렬형 로봇은 포워드는 무지하게 어렵고 인버스는 쉽게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인버스를 알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챕터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갖고 첫 번째 룰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걸 엄지손가락 척, 엄지척 하는 것들을 룰 오브 썸이라고 부릅니다. 썸은 엄지손가락을 얘기하고요. 엄지 규칙. 뭔가 학문적으로 완벽하게 결정은 안 났지만 되도록 이 룰을 따르면 좋더라라는 게 첫 번째. 내가 푸는 로봇은 직렬인가 병렬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렬이면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어렵겠구나, 병렬은 포워드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룰이 바로 이 유명한 이 파이퍼 아저씨가 만든 파이퍼의 박사과정 논문입니다. PhD는 박사를 뜻하고요. 필로소피 오브 디그리, 디저테이션은 논문을 뜻합니다. 그래서 논문은 페이퍼라는 표현도 쓰지만 학위 논문은 디저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도 이걸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무려 1968년도에 나온 논문이고요. The Kinematics of Manipulator under Computer Control. 컴퓨터로 제어를 할 때 키네마틱스, 매니플레이터의 키네마틱스에 대한 연구, 이렇게 되겠고요. 이 연구에서 보면은 세 개의 어드제이센트, 연결되는 이웃한 조인트 축들이 패러럴 하다면 뭔가 이렇게 한 축, 이렇게 한 축, 이렇게 한 축,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우리 스카라 타입 로봇은 이 축이 평행한 거죠. 여기 한 축을 더 달아서 이렇게 회전, 이렇게 회전, 이렇게 회전되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인버스로 구할 수 있다 라고 정의를 이 양반이 찾아냈고요. 다음 또 다른 조건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관절의 세 개의 축이 교차한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왼쪽 그림은 파이퍼 논문에 나오는 로봇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 밑바닥에 뭔가 이렇게 베이스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 끝단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보통 일반적인 푸마 타입 로봇의 형상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이 끝단이 어떻게 생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바로 뭔가 푸마타임 로봇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여기서 또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또 꺾이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 끝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끝단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건가. 여기까지 3자유도가 되겠고요. 위치를 결정을 해주고 얘는 마지막 오리엔테이션에 지대한 영향을 줄 텐데, 이 구조가 오른쪽에서 보고 있는 그림처럼요. 첫 번째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죠. 두 번째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뭔가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회전축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관절의 여기 1번 이 녀석의 관절의 조인트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빨간색. 두 번째 이 녀석이에요. 얘의 관절은 이렇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차점이 생겼죠. 그 다음에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림이 조금 어색한데,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하는 게 같은 축 안에 있으면, 그림이 좀 삐뚤어졌네요. 아, 이거 고생해서 그렸는데, 이게 같은 축에서 만나려면 얘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이 세 개의 축이 서로 같은 점에서 만난다면, 이게 뭐야? 자, 이 세 개의 축이 서로 같은 점에서 만난다면 이라는 가정이고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 세 개의 중심축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인버스로 구할 수 있더라. 손으로 풀어서 구할 수 있더라. 어나리티컬하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안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축 세 개가 서로 교차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쨌든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세 개가 교차가 되지 않는 경우는 뭘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인데, 무언가 세 번째 축이 여기를 관통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만나겠죠. 그러면 이게 한 점에서 만나지 않으니까 바로 이 부분에 요만큼의 거리, 옵셋이 있는 거고요. 옵셋이 있으면은, 제로로부터 보면 옵셋이 있잖아요. 옵셋이 있으면은 파이퍼가 찾아낸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옵셋이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인버스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렵다라는 표현보다는 구하지 못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기 코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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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이 덕지, 덕지, 코사인, 코사인, 사인이 덕지, 덕지. 이것들을 정리해서 하나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옵셋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수식이 지저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인버스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수한 방법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룰 오브 썸에서 보면은, 아이고, 엄지손가락 쳐에서 보면 1번 직렬인가 병렬인가, 이걸 먼저 봐야 되고요. 우리가 풀려는 문제가 직렬이다. 인버스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이 세 개의 어드제이슨트 조인트가 병렬이거나, 패러렐, 평행이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하면 인버스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풀다가 힘들어서 못 푸는,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뱅글뱅글 똑같은 상태에 머무르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룰 오브 썸에서 인버스가 어려운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세 번째, 이 특수한 경우를 어떤 누군가가 미리 풀어놓은 게 없을까? 그 풀어놓은 페이퍼, 논문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같은 사례가 있으면 그 논문을 열심히 읽어서 거기에 있는 방법대로 풀어내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몇 달씩 풀어도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똑같은 수식들을 갖고 놀다 보면 이제 정신이 나가는 거죠. 멘탈이 나가기 때문에, 자, 항상 이 인버스를 구하실 때는 1번 직렬인가 병렬인가, 2번 파이퍼 이론에 맞는가 틀리는가 확인하고요. 그 다음 3번은
페이퍼가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찾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논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고, 그 논문에 있는 방법들을 1차적으로는 제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을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2에서는 육자유도 다리, 로봇이 있으면 이 로봇에 다리가 있겠죠. 이 다리가 보통 육자유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 한쪽만요. 이 다리 하나만 6개, 여기도 6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로봇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한번 보시고, 이 휴머노이드 타입 로봇들은 인버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인버스가 중요한지 제가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로봇이 새로 바뀌는 바람에 아직 못 찍었는데, 자, 여기에 있는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봇은 이렇게 관절 6개를 가지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중심을 잡았다고 하면 여기 있는 발바닥이 현재 좌표계에서 요만큼만 가서 여기에 발바닥이 있고, 그 사이에 관절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풀어야 되는 게 결국 뭐냐, 여기서 이만큼 움직인 거, 요 지점이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를 원점이라고 잡으면 원점에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발바닥이 특정 좌표에 있기 위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풀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이제 로봇을 움직이기가 편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은 어떻게 걸어가는가, 이렇게 현재 있다면 이 로봇의 오른쪽 다리가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여기에 원점을 잡고요. 원점 좌표를 잡고 이만큼 움직이면 이제 여기에 발바닥이 있어야 되니까 인버스로 풀게 되면 이렇게 생긴 각도들이 얻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타입은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알아야지, 그거 말고도 중심도 잡아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풀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인버스가 풀릴 수 있는 경우 뭐냐, 3번은 논문을 보는 건데 이건 모르겠고, 2번은 일단 뭔가요? 파이퍼 논리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축이 같은 점에서 만나도록 만듭니다. 다음 첫 번째는 직렬 형태로 만듭니다. 여기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건요, 로봇 그 자체는, 이런 로봇은 여기에 땅에 닿고 여기도 땅에 닿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몸통의 좌표계가 결정나는 병렬형 로봇입니다. 사람 다리는 병렬인 겁니다. 패러벨 타입이 되겠고요. 그래서 병렬형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보행을 할 때는 좀 여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잡을 때는 두 다리로 무게중심을 잡을 때는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도 있고요. 아이고, 이게 계속 나오네.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도 있고요. 왼쪽.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겠죠. 이때는 병렬형 로봇들의 움직임이고요. 다리를 하나 들어서 걷는 경우에는 이제 다리를 하나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들어 올리니까 이때는 여기만 땅에 붙어 있어서 얘는 직렬형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잡을 때, 손가락으로 물건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손가락으로 뭔가 물건을 잡으면은 접촉면이 두 군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순간은 병렬형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한 군데 땅에다 대고 한 손가락을 들어 올리면 그때는 직렬형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들의 직렬 병렬은 대표적인 사례들도 있지만 뭔가 컨택을 하게 되면 접촉면에서는 온갖 다양한 사례, 직렬이 됐다, 병렬이 됐다 하는 사례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육자유도 보행 로봇의 움직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이런 휴머노이드 타입의 로봇이 되겠고요. 우리가 바이패드, 바이는 뭘까요? 패드는 뭘까요? 페달. 패드는 쉽게 말하면 자전거 페달에 페달 생각하면 됩니다. 페달은 발이 닿는 곳이기 때문에 패드, PED가 들어가 있고요.
다음 바이는 뭘까요? 바이는 자전거 얘기했으니까 바이시클, 바퀴가 2개 있구나. 바이센테니얼, 20년에 한 번씩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이라고 하는 것들은 2를 뜻합니다. 숫자 2개. 예. 그래서 발바닥이 2개 있는 경우를 바이패드 타입이고 바이패드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로봇이 이런 식으로 휴머노이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다리가 육자유도가 되는지 이 그림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메뉴의 고관절의 위쪽 방향으로 머리 척추 방향 쪽으로 하나의 회전이 있고요. 바로 이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는 다리가 좌우로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 2번째 회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앞뒤로 움직여야 되니까 3번째 회전이 있고, 첫 번째, 2번째, 3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직교가 되겠죠. 요 그림 보면 지금 얘네 2개의 옵셋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옵셋이 없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기가 편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4번은 무릎 관절이 되겠고요. 5번하고 6번은 발목 부분인데 이 부분에 2개의 회전이 또 서로 교차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육자유도 로봇은 첫 번째 관절, 2번째 관절,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로 됩니다. 그래서 이 6개의 모터로 되어 있는 직렬 타입의, 걸을 때는 직렬이라고 그러잖아요. 컨택이 한 지점이니까 이 로봇의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는 파이퍼 논리에 따라서 3개의 축이 맞아 떨어져야 돼서 1번, 2번, 3번이 지금 보시면 한 점에서 만나도록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옵셋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옵셋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움직여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박아 놓은 겁니다. 여기는 뭔가 이런 어떤 링크가 있어서 연결을 해줬고요. 이 외부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축 정보가 어디로 관통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관통하니까 이 문제로 풀만하겠구나. 근데 실제 링크부는 이렇게 변태적으로 바깥쪽으로 향해져 있지만 얘는 바깥으로 나갔다 뿐이지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축이 1, 2, 3번과 4번의 이 부분이 똑같이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하고 6번은 또 서로 교차하도록 만듭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